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삭풍이 관아의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지만 그곳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있었다. 하늘에서 흩날리는 하얀 눈송이가 붉은 선열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 집채만 한범 한 마리가 형암 조대감의 가슴팍을 거대한 앞발로 짓누르고 있었다. 짐승의 누런 눈동자는 시퍼런 살기를 띠고 있었으며 입게는 방금 물어뜯은 호위무사의 살점이 덜렁거리고 있었다. 조대감의 비단옷은 이미 흙탕물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는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컥컥거리는 소리만 간신히 내뱉고 있었다. 주변을 에워싼 관군들은 창과 활을 겨누고 있었으나 감히 누구도 먼저 시위를 당기지 못했다. 저 짐승은 단순한 산짐승이 아니었다. 놈의 왼쪽 눈을 가로지르는 흉터와 목덜미에 박힌 오래된 화살촉 자국은 놈이 수십 번의 사냥터에서 살아남은 상우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범의 콧김이 뿜어져 나올 때마다 하얀 입김이 조대감의 얼굴을 덮쳤고 그 역한 피비린내의 조대감은 당장이라도 혼절할 것만 같았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병사들의 손이 얼마나 심하게 떨리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이었다. 그 숨막히는 다치 상황 속에서 무리들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작은 그림자가 하나 있었다. 열서너 살이나 되었을까?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소년 달수였다. 한겨울인데도 집신조차 신지 않은 맨발은 동상으로 검게 변해 있었고 걸친 옷이라고는 구멍 숭숭 뚫린 삼배옷가지가 전부였다. 그러나 소년의 걸음걸이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자신의 안방을 거니는 듯한 차분함으로 달수는 살기가 득실거리는 범과 병사들 사이의 공간으로 걸어 들어갔다. 사람들은 경악에 찬 눈으로 그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관군 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년에게 물러서라고 고함치려 했으나 달수의 눈빛을 마주하고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소년의 눈은 죽음을 각오한 자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상황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것처럼 깊고 고요한 슬픔만이 담겨 있었다. 달수는 창끝이 겨누어진 사선 시셴을 넘어 거대한 맹수 바로 앞까지 다가갔다. 맹수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낮게 깔며 경계의 빛을 보였으나 달수의 냄새를 맡자 이내 그 포효를 멈추고 묘한 눈빛으로 소년을 내려다보았다. 조대감은 달수를 보자마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손을 뻗으려 했다. 평소 같았으면 천한고아놈이라며 매질을 했을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목숨은 오직 저 소년의 손에 달려있는 듯했다. 이놈, 달수야, 어서 이 짐승을 치워라. 네가 시킨 것이 아니더냐. 조대감의 쉰 목소리가 정막을 깼다. 그러나 달수는 그 비굴한 외침을 철저히 무시했다. 소년은 짐승을 조종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조대감과 범 사이, 그 치명적인 공간에 자신의 앙상한 몸을 끼워 넣었을 뿐이었다. 달수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아 범의 거친 털을 향해 손을 뻗지 않고 가만히 눈을 맞추었다. 그것은 명령도 애원도 아닌 무언의 대화였다. 범의 거대한 발톱이 조대감의 명치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들자 조대감은 고통에 찬 신음과 함께 눈을 까뒤집었다. 광운들이 동요하며 창을 고쳐 잡았다.
당장이라도 짐승이 형암을 찢어발길 기세였기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었다. 긴장감이 극에 달해 마른 침 삼키는 소리조차 천둥처럼 크게 들릴 지경이었다. 쏘지 마시오. 달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변성기도 차에 지나지 않은 앳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위엄이 서려 있었다. 소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팔을 벌려 범을 등지고 섰다. 이제 수십 개의 화살촉은 맹수가 아닌 비쩍 마른 소년의 가슴을 겨누게 되었다. 이 짐승을 죽이려거든 나를 먼저 쏘고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달수의 선언에 관군들은 당황하여 웅성거렸다. 감히 관아의 마당에서 그것도 형암을 인질로 잡은 맹수를 비호하다니 이는 명백한 반역이나 다름없었다. 지붕 위에 매복해 있던 궁수 하나가 식은땀을 흘리며 시위를 당기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범의 미간이었지만 짐승 앞을 가로막은 소년 때문에 조준이 쉽지 않았다. 손가락 끝에 땀이 차오르면서 시위가 미끄러질 듯 위태로웠다. 조대감은 달수의 등 뒤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다가 이내 분노에 차 소리쳤다. 저놈도 한패다. 저놈과 짐승을 한꺼번에 쏘아라 못들 하느냐.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남을 희생시키려는 그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 달수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저주 섞인 고함 소리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눈앞의 병사들을 응시하며 그들의 눈동자 속에 비친 두려움을 읽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범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죄 없는 아이를 죽여야 한다는 죄책감, 그리고 탐관오리를 구하기 위해 살생을 저질러야 한다는 자괴감이 그들을 망설이게 하고 있었다. 눈발이 거세지며 시야가 점점 흐릿해졌다. 바람 소리가 윙윙거리며 귓가를 때렸지만 달수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크게 들려왔다. 그때였다. 지붕 위의 궁수가 과도한 긴장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손가락을 놓치고 말았다. 팽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화살 하나가 허공을 갈랐다.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빚어낸 참사의 시작이었다. 화살은 범의 미간이 아닌 바람을 타고 휘어져 달수의 왼쪽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살이 찢어지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붉은 피가 하얀 눈 위로 후두둑 떨어졌다. 달수는 고통의 얼굴을 찡그렸지만 비명은 지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작은 피냄새는 잠자고 있던 화산의 분화구를 건드린 꼴이 되었다. 자신을 보호하려던 작은 인간의 얼굴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본 순간 범의 동공이 세로로 찢어질 듯 수축되었다. 놈은 더 이상 참을성이 없었다. 짐승의 목을 대에서부터 시작된 낮은 진동이 점차 커지더니 이내 관아 전체를 뒤흔드는 뇌성병력 같은 포효가 터져나왔다. 크앙.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은 산천초목의 분노이자 피냄새를 맡은 사신의 선전포고였다. 포효 소리에 놀란 말들이 고삐를 끊고 날뛰기 시작했고 겁에 질린 병사들은 뒷걸음질치다 엉겨붙어 넘어졌다. 질서정연하던 포위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조대감은 짐승의 포효를 정면으로 받아내며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다. 범은 달수를 밀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으나 그 거대한 몸집만으로도 지면이 울렸다. 이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협상의 시간은 끝났고 피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달수는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피를 손등으로 닦아내며 아수라장이 된 마당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것이 그가 원했던 결말은 아니었지만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 했다. 그는 자신의 등 뒤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는 범의 털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놀랍게도 그 광란의 도가니 속에서 짐승은 달수의 손길을 느끼며 아주 잠시 진정하는 듯했다. 하지만 병사들의 창끝은 이제 흔들림 없이 그들을 향하고 있었다. 쏘아라 전원 사격하라. 당황한 관군 대장이 마침내 사격 명령을 내렸다. 수십 발의 화살이 비 오듯 쏟아지기 직전 달수의 뇌리에는 지난 겨울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춥고 배고팠던 그날 자신도 죽음의 문턱에 있었으면서 굳이 이 짐승에게 마지막 죽 한 그릇을 내어주었던 그 어리석은 선택이 떠올랐다. 그때는 몰랐다. 그 작은 자비가 훗날 이토록 거대한 피바람을 몰고 오게 될 줄은. 화살이 날아오는 찰나의 순간 범은 달수를 낚아채듯 감싸 안으며 솟구쳐 올랐다. 육중한 덩치가 공중을 가르며 병사들을 덮쳤고 비명소리가 눈보라 속에 묻혔다. 달수는 범의 품에 안긴 채 세상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다. 붉은 피와 하얀 눈, 그리고 검은 털이 뒤섞인 혼돈 속에서 소녀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이다. 관아의 담장이 무너지고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혼란을 틈타 범은 달수를 등에 태우지 못한 채 입으로 그의 옷덜미를 물고 쏜살같이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것은 피범벅이 된 조대감과 공포에 질려 주저앉은 병사들 뿐이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달수가 흘린 몇 방울의 피가 꽃잎처럼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그 옆에는 부러진 화살 하나가 처박혀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참혹했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쳐 산자락을 타고 내려왔다. 그것은 도망자의 비명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는 복수의 맹세처럼 들렸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오늘 그들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짐승과 고아가 아니라 건드려서는 안 될 산의 분노였다는 것을. 차가운 바람이 다시 불어와 마당의 피를 덮으려 했지만 그 비릿한 냄새는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은 다시 1년 전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엄동설안의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달수가 살고 있는 마을은 산세가 험하고 눈이 많이 내려 겨울이면 고립되기 일쑤인 척박한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가난했고 그 가난은 인심마저 메마르게 만들었다. 그 중에서도 달수의 처지는 가장 비참했다. 부모를 여의고 천의 고아가 된 그는 마을 어귀에 다 쓰러져가는 헛간에서 거적대기를 덮고 근근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재수없는 놈이라 부르며 곁을 주지 않았고 아이들조차 그에게 돌을 던지며 쫓아내기 일쑤였다. 그의 겨울은 유독 혹독했다. 눈보라가 며칠째 계속되어 사냥꾼들도 산에 오르기를 포기할 정도였다. 달수의 백가죽은 등짝에 달라붙을 지경이었고 추위를 막아줄 땔감조차 떨어져 가고 있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깨진 옹기그릇에 담긴 묽은 미음한 사발이 전부였다. 그것은 그가 며칠 동안 구걸하여 얻은 쌀 한 줌으로 끓인 것으로 앞으로 사흘을 버텨야 할 유일한 식량이었다. 달수는 식어가는 미음을 소중히 품에 안고 땔감이라도 구할 요량으로 눈보라를 뚫고 상이슬그로 향했다. 산속은 그야말로 적막강산이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걷는 것조차 힘겨웠다. 마른 나뭇가지를 줍던 달수에 눈에 이상한 흔적이 포착되었다.
하얀 눈 위에 점점이 찍힌 붉은 핏자국이었다. 짐승의 것인지 사람의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핏자국은 꽤 신선했다.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이끌림의 달수는 핏자국을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덤불을 헤치고 들어간 곳에는 끔찍한 광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대한 바위 아래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 범 한 마리가 쇠로 만든 덫에 걸려 신음하고 있었다. 누군가 불법으로 설치해둔 덫인 듯했다. 범의 오른쪽 뒷다리는 덫의 날카로운 이빨에 물려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상처가 깊었다. 녀석은 고통에 몸부림치다 지쳤는지 거친 숨만 몰아쉬며 눈을 감고 있었다. 놈의 털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고 흐르던 피는 얼어붙어 고드름처럼 매달려 있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짐승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달수는 순간 숨을 멈추고 뒷걸음질 쳤다. 아무리 어린 놈이라 해도 범은 범이었다. 맹수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당장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그러나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덫에 걸려 죽어가는 저 짐승의 처지가 세상이라는 거대한 덫에 걸려 허덕이는 자신의 처지와 너무나 닮아 보였기 때문이다. 부모도 없이 홀로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죽어가는 꼴이 마치 거울 속에 자신을 보는 것만 같았다. 그때 인기척을 느낀 범이 힘겹게 눈을 떴다. 놈의 황금색 눈동자가 달수를 향했다. 으르렁거릴 힘조차 없는지 범은 그저 달수를 빤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살기보다는 체념과 애원 섞인 슬픔이 담겨 있었다. 너도 살고 싶은 개냐? 달수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소년의 물음에 답이라도 하듯 범이 콧김을 뿜으며 작은 신음소리를 냈다. 달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품속에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미음 그릇을 느꼈다. 달수는 결심한 듯 바닥에 놓인 굵은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범에게 다가갔다. 범이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거렸지만 달수는 멈추지 않았다. 가만히 있어 널 해치려는 게 아니야. 달수는 덫에 벌어진 틈 사이로 나뭇가지를 끼워 넣고 온 힘을 다해 지렛대처럼 눌렀다. 녹슨 쇠가 끼익 소리를 내며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다. 달수의 임에 핏대가 솟고 손바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마침내 텅 하는 소리와 함께 덫이 풀렸다. 범은 비틀거리며 다리를 빼냈지만 상처가 너무 깊어 일어서지 못하고 다시 쓰러졌다. 달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털썩 주저앉았다. 이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며 돌아서려던 찰나 굶주림에 홀쭉해진 범의 배가 눈에 들어왔다. 덫에서 풀려났다 한들 먹지 못하면 얼어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였다. 달수는 품속에서 미음 그릇을 꺼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은 음식이었다. 갈등은 길지 않았다. 달수는 그릇 뚜껑을 열고 범의 코앞에 내려놓았다. 먹어라. 이거라도 먹어야 살지. 고소한 냄새가 퍼지자 죽어가던 범의 눈에 생기가 돌았다. 녀석은 경계심을 풀고 허겁지겁 미음을 핥아먹기 시작했다. 거친 혀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적막한 숲속에 울려 퍼졌다. 달수는 빈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동쳤지만 그저 묵묵히 짐승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자신의 마지막 양식을 짐승에게 내어준 바보 같은 짓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편안했다. 그릇을 싹 비운 범은 만족스러운 듯 혀로 입맛을 다시더니 달수를 향해 머리를 비비적거렸다. 거친 털의 감촉이
달수의 손등에 닿았다. 그것은 짐승이 표하는 감사의 표시였다. 그러나 긴장이 풀린 탓일까? 아니면 극심한 허기와 추위 때문일까? 달수의 시야가 급격히 흐려지기 시작했다. 현기증이 일며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다행이다. 너라도 살아서. 달수는 그 말을 끝으로 정신을 잃고 차가운 눈밭 위로 쓰러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달수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을 무렵이었다. 온몸이 꽁꽁 얼어붙어 꼼짝도 할 수 없었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등 뒤가 후끈거릴 정도로 따뜻했다. 달수는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놀랍게도 그 어린 범이 달수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은 채 천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짐승의 뜨거운 천이 달수의 굳어버린 혈관을 녹이고 있었던 것이다. 달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눈을 깜박였다. 사람은 그를 버렸지만 짐승은 그를 구했다. 범은 달수가 깨어난 것을 확인하자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리며 혀로 달수의 차가운 볼을 핥아주었다. 까칠까칠한 혀의 감촉이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했다.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혹독한 추위를 견디는 그 순간 달수와 범 사이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것은 피보다 진한 생명의 약속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다. 하지만 달수는 더 이상 춥지도 외롭지도 않았다. 그는 범의 털 속에 얼굴을 파묻으며 생각했다.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버려도 이 짐승만은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훗날 이 작은 인연이 마을 전체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사건의 시작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소년과 범은 서로를 의지하며 그 긴 겨울밤을 견뎌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잦아들자 범은 절뚝거리는 다리로 산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다. 달수는 빈 그릇을 챙겨 들고 산을 내려왔다. 비록 배는 텅 비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전날과는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를 살렸다는 자부심, 그리고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희망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러나 산 아래 마을에서는 또 다른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을로 돌아온 달수를 맞이한 것은 형암 조대감의 탐욕스러운 눈초리였다. 달수가 며칠간 보이지 않자 마을 사람들은 그가 얼어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쑥덕거렸다. 하지만 멀쩡히 살아서, 그것도 묘하게 생기 있는 모습으로 돌아온 달수를 보자 사람들은 의아하했다. 특히 조대감은 달수가 산속에서 무언가 귀한 약초라도 캐먹은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저 녀석, 산신령에게 홀린 게 분명해.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조대감의 하인이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조대감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이후로 조대감은 달수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달수가 산속 어디엔가 보물을 숨겨두었거나 돈이 될 만한 비밀 장소를 알고 있다고 믿었다. 조대감은 하인들을 시켜 달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고 핑계를 만들어 달수를 관하로 끌고 가 신문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달수가 겪게 될 고초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소년이 베푼 자비가 짐승에게는 구원이 되었으나 인간들에게는 오히려 의심과 탐욕의 불씨가 되고 만 것이다. 달수는 헛간으로 돌아와 빈 그릇을 씻으며 범을 생각했다. 잘 갔을까, 상처는 덧나지 않았을까 걱정이 앞섰지만 그는 짐승의 강인한 생명력을 믿기로 했다. 밖에서는 매서운 바람이 다시 불어오고 있었다. 달수는 얇은 옷깃을 여미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예고하듯 달빛은 유난히 차갑고 창백했다. 이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형암 조대감은 탐욕 그 자체였다. 그의 창고에는 썩어가는 곡식이 넘쳐났지만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며 풀뿌리로 연명해야 했다. 다가오는 그의 황합잔치를 핑계로 가혹한 수탈이 이어졌다. 관아의 마당에는 징수해온 쌀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주위에는 무장한 광군들이 서슬퍼런 눈초리로 감시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침을 삼키며 배고픔을 달랬지만 감히 불만을 토로할 수는 없었다. 조대감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그의 눈밖에 나는 날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이 이 마을의 법이었다. 달수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관아의 허드레시를 도우며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다. 그의 일은 주로 장작을 패거나 마당을 쓰는 하찮은 것이었지만 달수는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했다. 어느 날 오후 하인들이 쌀가마니를 옮기다가 실수로 가마니 하나를 터뜨리고 말았다. 하얀 쌀알이 흙바닥에 와르르 쏟아졌다. 순간 주변의 공기가 멈춘 듯했다. 하인들은 사색이 되어 허둥지둥 쌀을 주워 담기 시작했고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의 눈이 뒤집혔다. 달수는 자신도 모르게 바닥으로 몸을 숙였다. 본능적인 배고픔이 이성을 마비시킨 탓이었다. 그는 흙 묻은 쌀알 몇 줌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으려 했다. 그 쌀이면 며칠은 굶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굵직한 지팡이가 달수의 손등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아, 달수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감싸 쥐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관아의 집사가 험악한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천한 놈이 감히 관아의 물건에 손을 대. 집사의 고함 소리에 주변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달수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빌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만. 그러나 집사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달수를 발길질하기 시작했다. 흙바닥에 나뒹구는 달수의 몸 위로 무자비한 구타가 이어졌다. 소란을 들은 조대감이 느릿한 걸음으로 대청마루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곰방대를 물고 흥미롭다는 듯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무슨 일이냐? 조대감의 낮은 목소리에 매질이 멈췄다. 집사가 쪼르르 달려가 고했다. 나리가 드실 귀한 쌀을 이 쥐새끼 같은 놈이 훔치려 했습니다요. 조대감은 픽 웃으며 달수에게 다가왔다. 그의 비단신이 달수의 피멍든 손을 짓밟았다. 쥐새끼가 곡간을 탐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조대감의 잔인한 명령이 떨어지자 광운들이 몰려들어 달수를 형틀에 묶었다. 곤장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졌다. 한 대, 두 대, 살이 터지고 피가 튀었다. 달수는 이를 악물고 비명을 참았다. 소리를 지르면 더 때릴 놈들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찌감치 서서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볼 뿐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다. 나선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에 그들은 비겁한 침묵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달수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사람들의 외면을 뼈저리게 느꼈다. 세상에 내 편은 없구나. 철저한 고독감이 육체의 고통보다 더 아프게 파고들었다. 독한 놈, 소리 한 번 안 지르네. 조대감은 재미없다는 듯 혀를 차며 손을 저었다. 그만해라. 잔칫날을 앞두고 마당에 피칠값을 해서야 쓰겠나. 내다 버려라. 축 늘어진 달수의 몸은 짐짝처럼 들려져 관아박 시궁창에 내동댕이 쳐졌다. 차가운 진흙탕물이 상처에 스며들며 끔찍한 쓰라림을 안겨주었다. 달수는
웅크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몸에서는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바람이 불어와 달수의 피냄새를 싣고 산으로 향했다. 마을 뒷산 깊은 곳, 바위굴 속에 웅크리고 있던 거대한 그림자가 꿈틀했다. 1년 전 달수가 살려주었던 그 범이었다. 이제는 어엿한 성체가 된 범은 코를 킁킁거리며 공기 중의 냄새를 맡았다. 익숙한 냄새였다. 자신을 살려주었던 생명의 은인, 그 아이의 피냄새였다. 범의 황금빛 눈동자가 번뜩이며 이체를 띄었다. 범은 소리 없이 굴 밖으로 나왔다. 육중한 발놀림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숲의 정적을 깨지 않았다. 녀석은 산등성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관아의 높은 담장이 보였고 그 앞 시궁창에 쓰러져 있는 작은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 범의 입가에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맴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영역 안에 있는 소중한 존재가 공격받았을 때 느끼는 맹수 특유의 보호 본능과 사르였다. 조대감은 기분 좋게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의 권력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지역의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흘리게 만든 그 하찮은 고아의 피 한 방울이 잠자던 상훈 샨준을 깨웠다는 사실을, 산의 주인은 인간의 법이 아닌 자연의 이치대로 빚을 갚으러 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달수는 시궁창에서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눈빛만은 죽지 않았다. 그는 관아의 높은 담벼락을 올려다보았다. 저 안에는 기름진 음식과 따뜻한 이부자리가 있겠지만 그곳은 지옥이었다. 반면 자신이 돌아갈 춥고 배고픈 헛간이 차라리 마음 편한 천국이었다. 달수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그때 어디선가 낮고 묵직한 울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위로처럼 들렸다. 달수는 걸음을 멈추고 산 쪽을 바라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황금빛 점이 반짝이다 사라지는 것을 본 것 같기도 했다. 환각이었을까? 달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설명할 수 없는 든든함이 차올랐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조대감은 잔치를 위해 사냥꾼들을 더욱 압박하기 시작했다. 내 생일상에 올릴 범가죽이 필요하다. 산을 이 잡듯 뒤져서라도 잡아와라.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잡으려는 그 범이 이미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파멸을 자초하고 있었다. 사냥꾼들은 마지못해 산으로 향했지만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최근 산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달수는 겨우 헛간에 도착해 쓰러지듯 누웠다. 상처가 욱신거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천장의 구멍으로 보이는 별을 세며 다짐했다. 언젠가는 이 억울함을 갚아주리라. 힘이 없어서 당하는 서름은 이것으로 좋겠다. 달수의 주먹이 흙바닥을 꽉 쥐었다. 그날 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관아의 담벼락에 짐승의 발톱 자국이 깊게 패여 있다는 것이었다. 관아의 경비병들은 밤새 알 수 없는 공포에 시달렸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는 듯한 시선을 느꼈지만 횃불을 비춰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짐승의 숨소리, 기와지붕 위를 스치는 가벼운 발소리, 보이지 않는 공포가 조대감의 요새를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달수의 헛간 앞에 꽝이며 토끼 같은 산짐승들이 죽은 채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짐승의 목에는 날카로운 송곳니 자국이 선명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산신령이 돕는 아이가 분명해. 그 소문은 조대감의 귀에도 들어갔다. 조대감은 불쾌한 표정으로 보고를 받았다. 감히 어떤 놈이 내 허락도 없이 사냥질을 하여 그 놈에게 갖다 바친단 말이냐. 당장 그 놈을 잡아들여라. 조대감의 오해는 깊어만 갔고 이는 달수에게 더 큰 불행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를 것이었다. 달수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가 있었으니까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탐욕스러운 인간과 은혜를 아는 짐승, 그리고 그 사이에 선 소년,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대결을 향해 굴러가고 있었다. 달수는 문 앞에 놓인 꿩을 바라보며 지난 겨울 만났던 그 어린 범의 눈망울을 떠올렸다. 네가 정말 다시 온 거니? 소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마을의 기이한 병고가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했다. 조대감의 가축들이 밤사이 감쪽같이 사라지거나 목이 뜯겨 죽은 채 발견되는 일이 빈번해진 것이다. 처음에는 닭 몇 마리로 시작된 일이 점차 돼지와 송아지로 그 피해가 커져갔다. 튼튼한 우리문이 종잇장처럼 찢겨나가고 현장에는 짐승의 발톱 자국과 검붉은 핏자국만이 낭자했다. 조대감은 노발대발하여 하인들을 닥달했지만 범인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 마을에는 다시금 산신령의 노여움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조대감은 이 사태의 책임을 전가할 희생양이 필요했다. 자신의 관리 소홀을 인정하는 대신 만만한 누군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본보기로 삼고자 했다. 그의 독사 같은 눈길이 머문 곳은 지난번 매질을 당하고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달수였다. 조대감은 달수를 관아 마당으로 끌고 오게 했다. 내 놈이지 내 놈이 앙심을 품고 내 가축들을 훔쳐내거나 해코지한 것이지. 조대감의 추궁은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라 정해진 결론을 강요하는 협박에 가까웠다. 달수는 억울했다. 그는 가축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무너진 우리 근처에 찍혀있던 그 거대한 발자국이 누구의 것인지를, 그것은 자신을 살려주었던, 그리고 자신에게 은혜를 갚으려 했던 그 범의 흔적이었다. 아마도 범은 달수에게 고기를 가져다 주려다 실패했거나 조대감에 대한 적의로 가축을 해친 것일 수도 있었다. 사실을 말한다면 조대감은 즉시 대규모 토벌대를 조직하여 산을 불태우고 범을 사냥하려 들 것이 불보듯 뻔했다. 순간의 침묵 속에서 달수는 선택해야 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여 범을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아니면 오명을 뒤집어쓰고 친구를 지킬 것인가? 달수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의 거짓 자백이 떨어지자마자 주변이 웅성거렸다. 조대감은 기다렸다는 듯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럼 그렇지. 천한 놈은 어쩔 수 없어. 감히 내 재산을 탐하다니. 마을 사람들은 달수를 손가락질했다. 은혜도 모르는 놈. 관에서 일하게 해줬더니 도둑질을 해. 그들의 비난은 비수가 되어 달수의 가슴에 꽂혔다. 아무도 달수의 앙상한 몸을 보며 의문을 품지 않았다. 저 작은 체구의 아이가 어떻게 건장한 송아지를 끌고 갔는지, 훔쳤다면서 왜 배는 여전히 홀쭉한지 따져 묻는 이는 없었다. 그저 비난할 대상이 생겼다는 사실에 안도할 뿐이었다. 달수는 묵묵히 그 멸시를 견뎌냈다. 이것이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라면 기꺼이 감내하리라 다짐했다. 조대감은 달수를 옥에 가두는 대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장터 입구 나무에 묶어놓고
공개적인 망신을 주기로 했다. 이놈을 본보기로 삼아라. 누구든 내 물건에 손을 대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달수는 땡볕 아래 나무 기둥에 묶인 채 며칠을 보내야 했다. 물 한 모금 주지 않는 가혹한 형벌이었다. 지나가는 아이들은 돌을 던졌고 어른들은 침을 뱉었다. 달수의 입술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고 정신은 혼미해져 갔다. 밤이 되자 기온이 뚝 떨어졌다. 낮의 열기는 식고 살을 내는 추위가 몰려왔다. 달수는 추위와 갈증, 그리고 밧줄에 쓸린 상처의 고통으로 신음했다. 마을은 잠들었고 오직 달수만이 깨어 고통을 삼키고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경계병들은 졸고 있었다. 달수가 힘겹게 고개를 들자 익숙한 황금빛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범이었다. 범은 소리 없이 다가와 묶여있는 달수의 냄새를 맡았다. 녀석의 콧김이 달수의 얼굴에 닿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범은 낮은 소리로 낑낑거리며 달수의 상처난 팔을 핥았다. 마치 미안하다고.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네가 고통받는 것이냐고 묻는 듯했다. 달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가. 어서 가. 달수는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기 있으면 위험해. 제발 도망가. 하지만 범은 자리를 뜨지 않고 달수의 발치에 머리를 비비적거렸다. 범은 잠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더니 잠시 후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산토끼 한 마리를 물고 돌아왔다. 녀석은 토끼를 달수의 발 앞에 내려놓고 밧줄을 이빨로 끊으려 시도했다. 하지만 굵은 동아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다. 그때 멀리서 순찰을 도는 병사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달수는 필사적으로 범을 밀어내는 신용을 했다. 가라니까 어서. 범은 아쉬운 듯 달수를 한번 돌아보고는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조대감의 하인이 달수 앞에 놓인 죽은 산토끼를 발견하고 기겁을 했다. 보고를 받은 조대감은 현장으로 달려왔다. 그는 토끼의 목에 난 이빨, 자국과 주변에 찍힌 거대한 범의 발자국을 번갈아 보았다. 조대감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다. 그는 달수가 훔친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달수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잡고 싶어 하던 멈이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후, 재미있는 일이로구나. 조대감은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짐승이 사람을 따르다니. 저놈이 훔친 게 아니라 저놈이 짐승의 어미 노릇을 하고 있었어. 조대감의 머릿속에서 사악한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범을 잡기 위해 산을 뒤질 필요가 없었다. 범이 제 발로 찾아오게 만들 미끼가 이미 손안에 있었으니까 조대감은 달수의 포박을 풀어주라고 명했다. 풀어주어라. 그리고 치료해주고 밥도 먹여라. 병사들은 의아해했지만 명령에 따랐다. 달수는 영문을 모른 채 풀려났지만 조대감의 눈빛을 보고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그것은 자비를 베푸는 눈이 아니라 사냥감을 몰아넣기 위해 덫을 놓는 사냥꾼의 눈이었다. 조대감은 달수의 어깨를 툭툭 치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 놈이 아주 쓸모가 있겠구나. 달수는 헛간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조대감의 태도가 돌변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는 발 앞에 놓였던 산토끼를 떠올렸다. 범이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마을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달수는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상황은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며칠 후 조대감은 마을 사람들에게 공표했다. 다가오는 보름, 산신제 샤안셴지를 크게 올릴 것이다. 그때까지 모두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라. 겉으로는 제사였지만 실제로는 범을 유인하여 사냥하기 위한 거대한 덫이었다. 그리고 그 제단의 가장 높은 곳, 제물지후 이 노일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 조대감은 이미 정해두고 있었다. 달수는 밤마다 산을 향해 기도했다. 제발 범이 다시는 마을로 내려오지 않기를, 자신의 냄새를 잊고 멀리 도망가기를. 하지만 운명의 붉은 실은 이미 소년과 범, 그리고 탐욕스러운 인간을 꽁꽁 묶어놓고 있었다. 바람에 실려 오는 숲의 냄새가 유난히 짙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마을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달수는 자신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사람들은 달수를 보며 수군거렸다. 운 좋은 녀석, 조대감님이 용서해 주시다니. 그들은 껍데기만 볼 뿐, 그 속에 숨겨진 칼날은 보지 못했다. 달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세상은 언제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는 묵묵히 다가올 시련을 준비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인생, 하나뿐인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달수가 모르는 것이 하나 더 있었다. 조대감의 잔혹함이 단순히 미끼를 쓰는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조대감은 범을 확실하게 분노하게 만들기 위해 달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달수의 목숨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길, 돌이킬 수 없는 파괴 행위였다. 운명의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동이 트기도 전, 횃불을 든 조대감의 사병들이 달수의 헛간을 에워쌌다. 그들은 달수가 잠에서 덜 깬 채 비틀거하며 나오기도 전에 헛간 지붕에 기름을 들이부었다. 조대감은 가마 위에서 부채질을 하며 무심하게 명령을 내렸다. 더러운 쥐구멍을 태워버려라. 새 곡식 창고를 지을 터이니 자리를 비워야겠다. 그것은 단순한 퇴거 명령이 아니라 달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안 됩니다, 대감마님. 제발 이곳은 제 유일한 집입니다. 달수는 맨발로 뛰쳐나와 사병들의 다리에 매달렸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발길질 뿐이었다. 저리 비켜라. 이 냄새나는 놈아. 사병 하나가 횃불을 지붕 위로 던졌다. 바짝 마른 지푸라기는 순식간에 화마화마에 휩싸였다. 불길은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며 검은 연기를 내뿜었다. 달수는 멍하니 불타는 집을 바라보다가 문득 그 안에 두고 온 물건이 떠올랐다.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준 유일한 유품인 색동 놀이개였다. 굶어 죽을지언정 팔지 않고 목숨처럼 간직해온 물건이었다. 안 돼. 달수는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태우고 매캐한 연기가 숨통을 조여왔지만 달수는 미친 듯이 바닥을 더듬었다. 무너져 내리는 석가래를 피해 구석에 숨겨둔 낡은 상자를 찾아냈을 때 이미 그의 옷자락에도 불이 옮겨붙고 있었다. 이 미친 놈이, 사병들이 급히 물을 끼얹으며 달수를 밖으로 끌어냈다. 달수는 품에 안은 상자를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밖으로 나온 달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그 안의 놀이개는 이미 검게 타버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숫덩이로 변해 있었다. 어머니의 흔적, 세상에 남은 마지막 혈육의 증거가 한 줌의 재로 사라진 것이다.
달수는 타버린 놀이개를 움켜쥐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손바닥의 화상보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더 컸다. 조대감은 그 모습을 보며 껄껄 웃었다. 쥐새끼가 제 집 타는 줄도 모르고 잠을 자더니 꼴이 아주 볼만하구나. 어차피 썩어 빠진 집. 내가 깨끗이 청소해준 셈 쳐라. 그의 잔인한 말에 마을 사람들조차 고개를 돌렸다. 누구는 눈시울을 붉혔으나 조대감의 섯을 퍼런 위세에 눌려 감히 나서서 달수를 위로해주는 이는 없었다. 불타는 헛간의 열기 속에서도 달수는 뼛속까지 시려오는 한기를 느꼈다. 이제 달수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다. 집도, 유품도, 인간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모두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다. 그는 그을음투성이가 된 얼굴을 닦지도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공허했다. 조대감은 그런 달수를 보며 묘한 기대감에 차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아이가 비명을 지르고 절망에 빠지면 반드시 그 짐승이 나타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숲은 고요했다. 범은 나타나지 않았다. 싱거운 놈들 같으니. 조대감은 흥미가 떨어졌다는 듯 혀를 차며 돌아갔다. 사병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고 마을 사람들도 흩어졌다. 잿더미 앞에 홀로 남겨진 달수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검은 재 위로 하얀 눈이 내려앉는 모습이 처연했다. 달수는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다. 마을 어디에도 그가 쉴 곳은 없었다. 발길은 자연스럽게 산으로 향했다. 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달수는 잠시 멈칫했다. 예전 같으면 무서워서 감히 들어가지 못했을 금지된 숲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곳만이 유일한 안식처처럼 느껴졌다. 차라리 호랑이 밥이 되는 게 나아. 달수는 자주 섞인 중얼거림을 내뱉으며 눈 덮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신발도 없이 피투성이가 된 발이 눈 위에 붉은 발자국을 남겼다. 추위가 감각을 마비시켰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숲은 깊고 어두웠다. 달수는 범을 불렀다. 어디 있니 나야? 달수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리며 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범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조대감이 파놓은 함정을 눈치채고 멀리 떠난 것일까? 아니면 달수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일까? 달수는 절망감에 휩싸여 눈밭에 주저앉았다. 세상 천지에 자신을 방해주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달수는 기억을 더듬어 범의 굴을 찾아 헤맸다. 지난 겨울, 정신을 잃었을 때 어렴풋이 보았던 바위 절벽 아래가 떠올랐다. 가시덤불의 옷이 찢기고 살이 긁혔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마침내 거대한 바위 틈새, 짐승의 냄새가 배어있는 구립구를 발견했다. 여기 있었구나. 달수는 안도감에 미소를 지으며 굴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하지만 굴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범은 없었다. 대신 바닥에는 짐승이 먹다 남긴 뼈들과 거친 털 뭉치만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달수는 범이 누웠던 자리에 웅크리고 누웠다. 아직 짐승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짐승의 털 뭉치를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다. 날 데려가지. 왜 혼자 갔어? 달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다. 밤이 되자 기온은 더욱 떨어졌다. 달수는 추위에 떨며 잠이 들었다 깼다를 반복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놀이개를 달아주며 웃고 있었고 아버지는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다. 하지만 눈을 뜨면 차가운 동굴 벽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대로 얼어 죽을 것이라 생각했다. 차라리 그것이 축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고통스러운 삶을 끝낼 수 있는 가장 평온한 방법일 테니까. 그때 달수의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다. 어둠 속에서 더듬어 보니 낡은 천에 쌓인 길쭉한 물건이었다. 짐승이 물어다 놓은 뼈다귀인가 싶어 치우려 했지만 감촉이 달랐다. 나무와 쇠의 느낌이었다. 호기심이 생긴 달수는 부싯돌을 켜 희미한 불을 밝혔다. 천을 들추자 드러난 것은 녹슨 칼집과 낡은 서책, 그리고 흙투성이가 된 호파의 하나였다. 이 깊은 산속 범의 굴에 왜 이런 물건이 있는 것일까? 달수는 호패에 새겨진 글자를 읽어보려 했지만 흙과 녹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옷소매로 호패를 문질러 닦았다. 서서히 글자가 드러났다. 달빛에 비친 글자를 확인한 순간 달수의 심장이 멎을 듯 쿵쾅거렸다. 그것은 낯선 타인의 이름이 아니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술 한잔 하실 때마다 자랑스럽게 보여주시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아, 아버지. 달수의 목소리가 동굴 안에 메아리 쳤다. 아버지는 5년 전 전염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다. 관에서 그렇게 통보했고 시신은 전염병 때문에 바로 화장했다고 하여 유골함만 받았었다. 그런데 왜 아버지의 호패가 이 산속 호랑이 굴에 버려져 있는 것인가? 달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달수는 옆에 놓인 서책을 펼쳤다. 습기에 젖어 눅눅했지만 아버지가 남긴 글씨체는 분명했다. 그것은 일기장이었다. 달수는 떨리는 눈으로 첫 장을 읽어 내려갔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그리고 조대감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추악한 진실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병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타살이었다. 충격과 공포,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달수를 덮쳤다. 그는 자신이 알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잿더미가 된 집, 잃어버린 유품,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부모님. 모든 불행의 근원은 하나로 귀결되고 있었다. 조대감. 그자가 모든 것을 앗아갔다. 달수의 눈에서 초점 잃은 공허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슬퍼런 도끼가 들어차기 시작했다. 동굴 밖에서 바람 소리가 거칠어졌다. 마치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이 울부짖는 듯했다. 달수는 아버지의 호패를 가슴에 품고 이를 갈았다. 더 이상 그는 나약한 고아가 아니었다. 복수심에 불타는 악귀 이꾸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일기장을 품에 넣고 굴 밖을 응시했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그를 지켜보는 두 개의 황금빛 눈동자가 다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제 그에게는 그 짐승의 힘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다. 희미한 달빛이 동굴 안을 비추고 있었다. 달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일기장을 한 장씩 넘겼다. 눅눅해진 종이 위에는 아버지가 남긴 피 맺힌 절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달수의 아버지는 고을의 세곡을 관리하는 하급 관리였다. 그는 어느 날부터 세곡 창고의 장부와 실제 곡식의 양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누군가가 나라에 바쳐야 할 곡물 공우를 중간에서 가로채고 그 빈자리를 모래와 썩은 쌀로 채워 넣고 있었던 것이다. 그 배후에는 당연히 형암 조대감이 있었다. 일기장에는 조대감이 어떻게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자신의 뱃속을 채웠는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 그는 가난한 농민들에게 억지로 빚을 지게 한 뒤 그 대가로 땅을 빼앗아 자신의 사유지로 만드는 악행까지 저지르고 있었다. 달수의 아버지는
이 모든 비리를 적은 비밀 장부를 만들어 상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의를 구현하기엔 그의 힘은 너무나 미약했고 상대는 너무나 거대했다. 일기장의 마지막 장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조대감이 나를 불렀다.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 같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 기록을 한양의 사원부에 전해다오. 우리 달수를, 불쌍한 내 아들을 부탁한다. 글씨는 뒤로 갈수록 흘러내려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했다. 아버지는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조대감의 수하들에게 끌려가 무참히 살해당한 뒤 짐승의 밥이 되라고 이 산속에 버려진 것이었다. 으아... 달수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마을 의원도, 이웃들도 모두 거짓말을 했다. 그들은 전염병이라며 시신조차 보지 못하게 했고 어린 달수를 내쫓았다. 모두가 한통속이었다. 조대감의 권력이 두려워 진실을 묵인하고 어린 구화 하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들의 안위를 지켰던 것이다. 달수의 억울함은 이제 뼈에 사무치는 한 HN으로 바뀌었다. 그때 동굴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달수는 급히 일기장을 품에 숨기고 몸을 움츠렸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범이었다. 녀석은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다. 오른쪽 어깨에는 화살이 스치고 지나간 듯 붉은 핏자국이 선명했다. 조대감의 사냥꾼들이 쳐놓은 포위망을 뚫고 돌아온 모양이었다. 범은 지친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지듯 누웠다. 달수는 범에게 다가갔다. 너도 다쳤구나. 달수는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범의 상처를 지혈했다. 범은 아픈 내색 없이 가만히 달수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문득 달수의 시선이 동굴 구석에 놓인 아버지의 유해에 머물렀다. 짐승들이 드글거리는 이 산중에서 유해가 온전히 보존된 것은 기적이었다. 아니, 기적이 아니었다. 이 범이 지켜준 것이었다. 녀석은 시신을 먹어치우려는 다른 짐승들을 쫓아내고 지금까지 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네가 우리 아버지를 지켜주었구나. 달수는 범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 인간은 아버지를 죽이고 버렸지만 짐승은 그 시신을 거두고 지켰다. 누가 짐승이고 누가 인간이란 말인가. 범은 달수의 울음소리에 반응하듯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렸다. 녀석의 거친 혀가 달수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이제 둘은 단순히 생명을 구해준 관계를 넘어 같은 아픔과 적을 공유한 동지가 되었다. 그때였다. 산 아래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의 불빛이 아른거렸다. 조대감의 사병들이었다. 이 근처다. 핏자국이 이어져 있어. 사냥꾼들의 외침이 들려왔다. 그들은 범의 상처에서 떨어진 핏자국을 추적해 굴 근처까지 온 것이었다. 위기였다. 지금 잡히면 달수도, 범도 모두 죽은 목숨이었다. 달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더 이상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다. 달수는 재빨리 주위를 살폈다. 동굴 안쪽 깊숙한 곳에 좁은 틈새가 보였다. 바람이 통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출구와 연결된 듯 했다. 가자. 여기 있으면 죽어. 달수가 범의 등을 떠밀었다. 범도 상황을 파악했는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달수는 아버지의 유해를 수습할 수 없어 안타까웠지만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는 일기장과 호패를 챙겨들고 범과 함께 어둠 속 틈새로 몸을 숨겼다. 좁은 통로는 험난했다. 날카로운 바위에 긁히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뒤에서 사병들이 동굴로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렸다. 없습니다. 놈들이 도망쳤습니다.
멍청한 놈들 쥐새끼 한 마리 못 잡다니 샅샅이 뒤져라. 조대감의 앙칼진 목소리가 동굴 벽을 타고 울려 퍼졌다. 달수는 이를 악물었다. 기다려라. 내 반드시 돌아가 내 놈의 목을 치리라. 달수와 범은 밤새 산을 넘어 반대편 절벽지대로 이동했다. 그곳은 험준하여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날이 밝아오자 발 아래로 마을 정형이 내려다 보였다.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이었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조대감의 집 마당에는 다가올 산신제를 위한 제단이 화려하게 꾸며지고 있었다. 저 제단 위에서 자신의 피를 뿌리려 했던 자들에게 달수는 더 큰 피바람을 선사하기로 결심했다. 달수는 품속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것만 있으면 한양으로 가서 조대감의 죄를 고변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당장 사병들이 산을 포위하고 있었고 한양까지 가려면 며칠이 걸릴지 몰랐다. 게다가 가는 도중에 잡힐 확률이 높았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조대감이 가장 방심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의 죄를 낱낱이 까발리고 처단해야 했다. 산신제. 달수가 중얼거렸다. 조대감이 범을 잡기 위해 준비한 그날이 오히려 그가 심판받는 날이 될 것이다. 달수는 범의 눈을 바라보았다. 할 수 있겠니? 우리 같이 싸우자. 범은 대답 대신 앞발로 바위를 내리쳤다. 바위가 쩍 갈라지며 파편이 튀었다. 녀석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맹수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달수는 숲속에서 지형을 익히기 시작했다. 그는 사냥꾼들이 어디에 덫을 놓고 어디에 매복할지 예측했다. 어릴 적부터 산에서 나무를 하며 익힌 감각이 되살아났다. 그는 범에게 인간의 함정을 피하는 법을 알려주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덫이 있는 곳으로 유인하는 인간들의 술수는 간파할 수 있었다. 소년의 지혜와 맹수의 힘이 합쳐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조대감은 산을 봉쇄하고 토끼몰이 하듯 포위망을 좁혀왔다. 식량도 떨어지고 추위도 매서웠지만 달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했다. 그는 숲속의 나무와 바위, 바람의 방향까지 모든 것을 자신의 무기로 만들 준비를 했다. 산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를 품어주는 거대한 요새였다. 드디어 산신제 날이 밝았다. 징소리와 함께 마을에서 행렬이 시작되었다. 조대감은 화려한 관복을 입고 거만하게 감에 올라탔다. 그는 오늘이야말로 그 지긋지긋한 놈들을 잡아 가죽을 벗기리라 다짐하며 산 입구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 되어 제 발로 호랑이 아가리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숲속 깊은 곳, 바위 위에서 달수와 범이 그 행렬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가자. 끝을 보러. 달수의 짧은 명령과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소리 없이 산비탈을 미끄러져 내려갔다. 바람이 바뀌었다. 이제 사냥의 시간이었다. 산신제를 핑계로 결성된 토벌대는 그 규모가 거대했다. 징과 꽹과리 소리가 산을 울렸고 수십 개의 깃발이 펄럭이며 위압감을 조성했다. 조대감은 감에서 내려 직접 지휘봉을 잡았다. 그는 사냥꾼들과 관군을 섞어 촘촘한 포위망을 짰다.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오늘 그 짐승의 가죽을 내 발판으로 삼을 것이다. 그의 호령에 병사들이 창을 앞세우고 숲으로 진입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들어서는 곳이 단순한 숲이 아니라 달수가 설계한 거미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높은 바위 뒤에 숨은 달수는 차분하게 적들의 움직임을 살폈다. 그는
이 산의 모든 샛길과 함정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병사들이 계곡 입구에 들어서자 달수는 미리 준비해둔 밧줄을 끊었다. 우르르 쾅 산비탈에 쌓아두었던 통나무와 바위들이 굉음을 내며 굴러떨어졌다. 선두에 섰던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대열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사이 병사들의 공포 섞인 고함 소리가 계곡을 메웠다. 당황하지 마라. 단순한 낙석이다. 관군 대장이 소리쳤지만 말 주변이 끝나기도 전에 숲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포효가 들려왔다. 크앙 소리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울려 퍼져 어디가 진원지인지 알 수 없었다. 범은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대열에서 이탈한 병사들의 뒤를 덮쳤다.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다가 이내 뚝 끊겼다. 숲은 순식간에 보이지 않는 공포로 가득 찼다. 귀신이다. 산신령이 노했다. 미신을 믿는 병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기 시작하자 시야는 더욱 좁아졌다. 달수는 안개를 틈타 나무 사이를 원숭이처럼 이동하며 돌을 던져 소리를 냈다. 병사들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무작정 화살을 쏘아댔지만 돌아오는 것은 허공을 가르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아군끼리 엉켜 넘어지고 오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토벌대는 자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조대감은 분노하여 길길이 날뛰었다. 무엇들 하느냐, 저건 단지 짐승 한 마리와 어린애일 뿐이다. 겁먹는 놈은 내가 먼저 베어버리겠다. 그는 칼을 뽑아들고 병사들을 독려했다. 하지만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덤불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범의 앞발이 횃불을 든 병사를 쳐내자 불이 꺼지며 주변은 더욱 짙은 어둠에 잠겼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두 개의 황금빛 눈동자는 병사들에게 저승사자의 눈빛처럼 보였다. 달수는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을 품에 안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심판이었다. 그는 덩굴을 이용해 미리 설치해둔 올가미를 작동시켰다. 적 후방을 지키던 사냥꾼 하나가 발목이 묶여 허공에 매달렸다. 살려주시오. 사냥꾼의 비명에 대열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누구도 뒤를 돌아보려 하지 않았고 앞만 보고 달아나기 바빴다. 범은 영리했다. 놈은 무작정 살육을 즐기지 않았다. 우두머리급 사냥꾼이나 지휘관들만 골라 제압함으로써 병사들의 지휘체계를 마비시켰다. 놈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했고 공격은 번개처럼 치명적이었다. 조대감의 자랑이던 정예 사냥꾼들도 상훈 샨준의 압도적인 힘과 지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냥당하러 왔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달수는 나무 위에서 조대감을 노려보았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조대감은 흙투성이가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이제 고작 10여 명의 호위무사만이 남아있었다. 달수는 품에서 작은 돌멩이를 꺼내 조대감의 발 앞에 던졌다. 툭! 돌멩이가 떨어지는 소리에 조대감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나뭇가지 위에 서 있는 달수와 눈이 마주쳤다. 저놈이다. 저 쥐새끼가 여기 있다. 조대감이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쏴라. 저놈을 맞춰라. 호위무사들이 활을 겨누었지만 달수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소녀는 다람쥐처럼 날렵하게 나무를 타넘으며 조대감을 더 깊은 숲, 더 위험한 곳으로 유인했다. 그곳은 바로 깎아지른 절벽, 귀신바위라 불리는 막다른 길이었다. 거기 서라. 내 오늘 내 놈의 뼈를 발라먹으리라. 이성을 잃은 조대감은
직접 칼을 휘두르며 달수를 쫓았다. 호위무사들도 어쩔 수 없이 그 뒤를 따랐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라는 것을. 달수는 숲의 지형을 이용해 그들을 서서히 절벽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바람이 거세지며 나무들이 기괴한 소리를 냈다. 마치 산 전체가 조대감의 파멸을 재촉하는 듯했다. 절벽 입구에 다다르자 달수는 멈춰섰다. 뒤로는 첫 낭떠러지였고 앞으로는 조대감과 그의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다. 조대감은 헐떡거리며 다가왔다. 하하하, 이제 도간에 든 쥐 신세로구나. 그 짐승놈은 어디 갔느냐? 너를 버리고 도망이라도 쳤느냐? 조대감은 승리를 확신한 듯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달수의 표정은 차분했다. 그는 두려움에 떠는 아이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품에서 아버지의 호패를 꺼내 들었다. 대감, 이 호패를 기억하십니까? 달수의 맑은 목소리가 바람을 뚫고 조대감의 귀에 꽂혔다. 조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자신이 죽였던 그 관리의 호패였다. 내 놈이 그걸 어떻게, 당신이 죽인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이 적힌 장부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달수는 당당하게 외쳤다. 조대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단순히 앙심을 품은 고아인 줄 알았는데 자신의 목숨줄을 쥔 증인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저놈을 당장 죽여라. 입을 열지 못하게 해. 조대감이 발악하듯 소리쳤다. 호위무사들이 달수에게 달려들려는 찰나 절벽 위의 바위 뒤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솟구쳐 올랐다. 범이었다. 놈은 태양을 등지고 서 있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수 셴쇼처럼 보였다. 범이 포효하자 숲의 나무들이 진동하고 호위무사들의 고막이 찢어질 듯 울렸다. 말들은 거품을 물고 쓰러졌고 병사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이제 판은 뒤집혔다. 쫓던 자가 쫓기는 자가 되었고 약했던 자가 심판자가 되었다. 달수는 조대감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이제 죗값을 치를 시간입니다. 소년의 선고와 함께 범이 땅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그 모습은 흡사 죄인을 벌하러 강림한 심판의 번개와도 같았다. 귀신바위 절벽 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쪽에는 벼랑 끝에 몰린 조대감과 그의 최정의 호위무사들이, 다른 한쪽에는 복수심에 불타는 소년 달수와 거대한 범이 대치하고 있었다. 뒤늦게 산을 올라온 광군들과 마을 사람들까지 숨을 헐떡이며 공터 주변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믿기 힘든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전설 속의 상군 샨준, 이 한낱고와 소년을 지키기 위해 인간의 군대와 맞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두 잘 보아라. 달수가 품에서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꺼내 높이 치켜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이것은 5년 전 억울하게 죽은 내 아버지가 남긴 피해 기록이다. 너희가 병으로 죽었다고 알고 있는 내 아버지는 사실 조대감의 비리를 밝히려다 이곳에서 살해당해 범의 먹이로 던져졌다. 달수의 외침은 천둥처럼 사람들의 가슴을 때렸다. 저 미친놈이 조대감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다. 그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듣지 마라. 저놈은 요물이다. 짐승을 부리는 사악한 주술사란 말이다. 당장 쏘아라. 저놈의 입을 닥치게 해. 그러나 병사들은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달수가 내미는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고 무엇보다 그를 지키고 서 있는 범의 위용이 그들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범은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리며 누구든 달수에게
송긋 하나라도 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달수는 멈추지 않고 일기장의 내용을 낭독했다. 조대감은 세곡 3,000석을 빼돌려 자신의 곳간을 채웠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했다. 또한 김진사 댁의 땅을 뺏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달수의 입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비리들은 마을 사람들이 그동안 의심만 했던 소문들과 정확히 일치했다.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두려움은 점차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이야. 조대감은 발악했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와 식은땀은 오히려 그의 죄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때 군중 속에서 한 늙은 포졸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달수가 들고 있는 호패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건 전임 세곡 담당관님의 호패가 맞습니다. 제가 그분 밑에서 일해서 기억합니다. 포졸의 증언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살인자 도둑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다. 관군들조차 동요하며 창끝을 아래로 내렸다. 조대감은 자신이 고립되었음을 깨달았다. 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그의 성벽이 진실이라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뒤는 천 낭떠러지였고 앞은 성난 군중과 맹수뿐이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 조대감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그는 옆에 서 있던 호위무사의 허리춤에서 화승총을 낚아챘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죽어도 내 놈과 함께 가겠다. 조대감은 총구를 달수에게 겨누었다. 다 비켜 안 그러면 이놈의 머통을 날려버리겠다. 순간적인 상황 변화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다. 화승총의 심지에 불이 붙어 타들어가고 있었다. 달수는 꼼짝도 하지 않고 조대감을 노려보았다. 쏘세요. 내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진실은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달수의 당당한 태도는 조대감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닥쳐라. 조대감의 손가락이 반가수에 걸렸다. 그 찰나 범이 움직였다. 놈은 총구가 불을 뿜기 직전 달수의 앞을 가로막으며 몸을 날렸다. 크앙! 범의 포효와 함께 천지를 뒤흔드는 총성이 울려 퍼졌다. 탕! 화양 연기가 시야를 가렸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연기가 걷히자 드러난 광경은 참혹했다. 범은 어깨에서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고 있었지만 쓰러지지 않고 여전히 달수를 지키고 서 있었다. 총알이 범의 두꺼운 근육을 관통하지 못하고 박힌 듯했다. 반면 총을 쏜 반동으로 뒤로 넘어진 조대감은 엉덩방아를 찌으며 비참하게 주저앉아 있었다. 이요, 어떻게... 조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피 흘리는 범을 바라보았다. 짐승이 인간을 대신해 총을 맞다니 이는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범은 고통스러운 듯 신음했지만 눈빛만은 더욱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놈은 피냄새를 맡자 야성이 폭발한 듯 절뚝거리는 다리로 조대감을 향해 한 발짝씩 다가갔다. 호위무사들이 조대감을 보호하려 칼을 뽑아들었으나 분노한 마을 사람들과 광군들이 그들을 애워쌌다. 비키시오. 더 이상 저 죄인을 비호한다면 당신들도 공범이요. 관군 대장의 일갈에 호위무사들은 쭈뼛거리다 칼을 버리고 항복했다. 이제 조대감을 지켜줄 방패는 아무것도 없었다. 조대감은 뒷걸음질 쳤다. 발뒤꿈치에서 돌멩이가 굴러떨어져 절벽 아래로 사라졌다. 끝이었다. 오지 마라. 내 재산의 절반을. 아니 전부를 주마. 제발 목숨만은. 그는 비굴하게 손을 비비며 애원했다.
하지만 달수는 차가운 눈으로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뺏어간 것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명, 그리고 나의 가족입니다. 그건 돈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범이 마지막 도약을 준비하듯 추디 몸을 낮췄다. 조대감은 공포에 질려 실성한 사람처럼 웃어대기 시작했다. 이 짐승 놈아, 내 놈이 나를 심판하겠다고. 나는 양반이다. 고귀한 양반이란 말이다. 그는 최후의 발악으로 품속에 숨겨두었던 단도를 꺼내들고 달수를 향해 돌진했다. 짐승에게 물려 죽느니 저주스러운 원수의 아들놈이라도 길동무로 삼겠다는 추악한 신보였다. 달수야, 피해. 마을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달수는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곁에는 상훈이 있었으니까. 범은 조대감이 달수에게 닿기도 전에 거대한 앞발을 들어 조대감의 가슴팍을 후려쳤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조대감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 단도는 힘없이 바닥에 떨어졌고 조대감은 절벽 끝자락에 간신히 매달렸다. 그의 두 손이 벼랑 끝의 칠넝쿨을 필사적으로 움켜쥐었다. 살려줘, 제발 살려줘. 그의 다리가 허공에서 버둥거렸다. 저 아래는 까마득한 천길 낭떠러지였다. 달수는 천천히 절벽 끝으로 다가갔다. 그의 그림자가 공포에 질린 조대감의 얼굴 위로 드리워졌다. 이제 달수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면 모든 것이 끝날 상황이었다. 범은 달수의 옆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복수의 순간이 왔다.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내 전 재산을 주마. 절벽 끝에 매달린 조대감의 비명은 처절했다. 칠넝쿨 하나에 의지해 대롱대롱 매달린 그의 모습은 그가 평생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던 위세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다. 달수는 벼랑 끝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마음만 먹으면 발로 밟아 그를 떨어뜨릴 수도 있었고 손을 뻗어 구해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달수는 그저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당신이 뺏어간 목숨들은 돈으로 되살릴 수 없습니다. 달수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조대감은 달수의 눈에서 자비를 기대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했다. 그때 조대감이 잡고 있던 칠넝쿨의 뿌리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흙이 부서져 내렸다. 의학 안 돼. 조대감의 눈이 공포로 뒤집혔다. 자연조차 그 악인의 무게를 감당하기 거부하는 듯했다. 범이 벼랑 끝으로 다가와 마지막으로 짧고 굵게 포효했다. 그 소리에 놀란 조대감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아, 길고 긴 비명 소리와 함께 조대감의 몸이 까마득한 허공으로 추락했다. 그의 몸은 바위에 부딪히며 인형처럼 굴러떨어졌고 이내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쿵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깊은 나락이었다.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폭군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허무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어안이 벙벙해했다. 악몽 같던 세월이 끝났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외쳤다. 조대감이 죽었다. 그제야 함성이 터져 나왔다. 억눌렸던 서름과 기쁨이 뒤섞인 환호성이었다. 하지만 달수는 웃지 않았다. 그는 승리의 기쁨보다 더 큰 불안감을 느끼며 뒤를 돌아보았다. 안 돼. 달수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거대한 범이 피 웅덩이 속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아까 맞은 총탄이 치명적이었던 것이다. 붉은 피가 범의 황금빛 털을 적시고 하얀 눈밭으로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달수는 미친 듯이 달려가 범의 머리를 끌어안았다. 죽지 마. 눈 좀 떠봐. 이제 다 끝났단 말이야. 범은 힘겹게 눈을 떠 달수를 바라보았다. 놈의 눈동자는 서서히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달수를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범은 혀를 내밀어 달수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으나 힘이 없어 고개만 까딱거렸다. 거칠고 따뜻했던 그 숨결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도 환호성을 멈추고 숙연하게 그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한 것이 인간이 아닌 이 짐승이었음을 깨닫고 고개를 숙였다. 이원 의원 없어요. 제발 누구라도 좀 살려주세요. 달수가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다. 짐승의 상처는 인간의 의술로 어찌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관군 대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달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보내주거라. 이미 늦었다. 달수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인정할 수 없었다. 내 목숨을 살려주고 내 복수를 위해 싸워준 유일한 친구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다. 범의 호흡이 거칠어지더니 몸이 크게 한 번 경련했다. 놈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달수의 손등에 자신의 머리를 비볐다. 그것은 고맙다는 인사였을까? 아니면 미안하다는 작별이었을까? 달수는 범의 털에 얼굴을 파묻고 오열했다. 가지마. 나 혼자 두고 가지마. 소년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산을 울렸다. 마침내 범의 황금빛 눈동자에서 빛이 사라졌다. 팽팽하던 근육이 이완되고 묵직한 고개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상훈 샨준 이 숨을 거둔 것이다. 하늘도 슬퍼하는지 멈췄던 눈이 다시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범의 식어가는 몸과 붉은 피를 덮어주었다. 달수는 범의 시신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복수는 성공했으나 달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반쪽을 잃어버렸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동안 달수를 외면하고 멸시했던 죄책감이 밀려왔다. 저 작은 소년과 말 못하는 짐승이 목숨을 걸고 싸울 때 자신들은 비겁하게 숨어만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늙은 노인이 조용히 다가와 범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고 상훈의 마지막 가는 길에 예를 표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마을 사람들이 뒤늦은 사죄를 했지만 달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온통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다. 아버지를 잃었을 때처럼 또다시 홀로 남겨진 것이다. 차가운 바람이 달수의 젖은 등을 때렸다. 그는 범의 온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다. 달수는 비틀거하며 일어섰다. 그의 옷은 범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죽은 범을 내려다보았다. 잘 자. 내 친구야.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말고 더 크고 강한 호랑이로 태어나서 자유롭게 살아. 달수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범의 얼굴을 덮어주었다. 승리는 달콤하지 않았다. 쓰디쓴 쑥물 같았다. 조대감은 죽었지만 달수의 텅 빈 가슴을 채워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품속에 있던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내 범의 곁에 놓았다. 자신의 억울함도 복수심도 이제는 모두 부질없게 느껴졌다. 이 모든 비극을 끝낸 것은 법전도
왕의 명령도 아닌 한 마리 짐승의 순수한 희생이었다. 달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범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 저 별이 된 것 같았다. 고마웠어. 달수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영웅이 되어 마을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기억을 뒤로하고 떠날 것인가? 눈보라가 그의 결심을 재촉하듯 거세게 몰아쳤다. 눈보라가 그치고 거짓말처럼 맑은 햇살이 내리쬐는 아침이 밝았다. 달수는 마을 사람들이 도와준 덕분에 양지 바른 언덕 위에 범을 묻어줄 수 있었다. 아버지의 유해를 수습해 그 옆에 나란히 모셨으니 외롭지는 않을 것이었다. 달수는 흙으로 덮인 커다란 봉분을 어루만지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다. 비석 대신 세운 나무 팻말에는 투박한 글씨로 나의 형제이자 친구, 이곳에 잠들다 라고 적혀 있었다. 마을은 빠르게 평온을 되찾아갔다. 조대감의 창고가 열리자 굶주리던 사람들에게 곡식이 배분되었고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가 조대감의 일족과 부패한 관리들을 모조리 잡아들였다. 달수가 건넨 아버지의 일기장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달수를 작은 영웅이라 부르며 칭송했다. 그를 괴롭혔던 아이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어른들은 앞다투어 달수에게 잘 보이려 애썼다. 촌장이 마을 사람들을 대표해 달수를 찾아왔다. 달수야, 내 아버지의 땅과 집을 모두 되찾아주마. 그리고 원한다면 마을의 청년회장 자리도 내게 주겠다. 부디 우리 곁에 남아서 마을을 이끌어다오.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자 마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속죄였다. 사람들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달수의 입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달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남을 수 없습니다. 촌장이 당황하여 물었다. 아니, 어째서란 말이냐?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오지 않았느냐? 달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범의 무덤이 있는 언덕 쪽을 바라보았다. 이곳에 있으면 그 친구가 너무 생각나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한 것은 마을이 아니라 제 양심이었습니다. 달수의 확고한 결심에 촌장은 더 이상 권할 수 없었다. 달수는 짐을 챙겼다. 보찜 하나가 전부인 조촐한 차림이었다. 떠나기 전 달수는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촌장 어른, 따뜻한 미음 한 그릇만 주시겠습니까? 아주 묽어도 좋으니 따뜻한 것으로요.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곧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음 한 사발을 대령했다. 달수는 마루에 걸터앉아 미음을 천천히 들이켰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따스한 기운이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는 듯했다. 2년 전 겨울, 덫에 걸린 범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 보잘것없던 미음 한 그릇. 그것이 생명을 살렸고 악을 물리쳤으며 결국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달수는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잘 먹었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배웅 나온 사람들은 달수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달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과거의 아픔과 영광을 모두 뒤로 한 채 그는 눈 덮인 산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도망자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구도자의 그것이었다. 그 후로 오랜 세월이 흘렀다. 마을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깊은 산속에 호랑이를 부리는 젊은 산신령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길 잃은 나그네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디선가 나타나 길을 안내해 주거나 덫에 걸린 짐승들을 구해주는 신비한 존재에 대한 소문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바로 달수일 것이라 믿었다. 어느 늦은 봄날, 산을 오르던 한 노인이 바위 언덕에서 누군가를 보았다고 했다. 건장한 체격의 사내가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와 나란히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노인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을 때는 이미 아무도 없었지만 바람결에 실려온 맑은 피리 소리가 오랫동안 귓가를 맴돌았다고 했다. 달수는 세상 속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숲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그 산을 지키고 있었다. 인간의 탐욕이 다시 숲을 침범하려 할 때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경종을 울리곤 했다. 그것은 소년과 범이 나눈 영원한 우정의 증거이자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준엄한 목소리였다. 오늘도 마을 사람들은 미음 한 그릇을 끓여 살인문 앞에 놓아두곤 한다. 혹시라도 바람처럼 떠도는 그가 잠시 들러 목이라도 축이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릇은 다음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비워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상곶 한 송이가 놓여 있곤 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소년과 범의 전설은 바람을 타고 영원히 흐를 것이다.